우아하고 품격 있는 김은영의 홈스쿨 살롱 북살롱.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책은 마틴 코언의 음식에 대한 거의 모든 생각입니다. 안진희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고 북키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들과 지난번에는 이 에피타이저, 메인 요리, 디저트 사이언스와 같은 간단한 이 책의 상식거리를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 마틴 코언이 주장하는, 제안하는 이 음식에 대한 철학. 이를테면은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 왜냐면은 그 내가 먹을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먹는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 내가 먹을 음식은 남이 결정하게 버려두지 말아라. 그리고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먹어라. 나의 건강, 그리고 또 내 삶, 그리고 이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적게 먹고 제대로 먹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저자 마틴 코언이 자기가 음식을 먹는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테일, 그리고 또 모든 것은 연결되어져 있다. 내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많은 생물이 또한 죽게 되겠죠. 그리고 이 식품 산업이 융성해서 오히려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비롯되어지고, 그리고 크리스탈 꽃병을 깨뜨리지 말라 해서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먹는 것 하나하나도 모두가 다 디테일하게 결정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시피도 나와져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레시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관심이 가져지는 레시피는 로맨스를 위한 레시피, 화이트 초콜릿 소스를 곁들인 연어. 이 화이트 초콜릿과 연어가 어떻게 조합이 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도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플라톤의 고귀한 케이크, 죽음의 초콜릿 케이크,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니체가 먹었던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쭉 나오고 있는데, 니체가 먹었던 음식이 본인은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라고 먹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전혀 건강하지 않았대요. 이 대표적인 요리가 바로 폴렌타인데, 이 옥수수 가루를 걸쭉하게 끓여서 그것을 굽거나 튀긴 음식, 실질적으로는 영양이 전혀 없는 이 니체는 굉장히 영양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러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읽어볼 부분은요, 이 머릿말인데 그 중에 대해서 영양에 관하여, 이 머릿말도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 글을 써보시면 알겠지만 서론이 길다는 이야기는 이 책에 대해서, 또한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진실되고 정보가 많다라는 이야기여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양에 관하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많이 담고 있지만 포괄적이고 교육적인 탐구의 성격이 더 강하다. 나는 음식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위대한 철학자들이 가진 음식과 건강한 식생활에 관한 견해를 소개하려 한다. 옛 철학자들의 식생활을 살펴보는 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철학자들은 우주의 본질, 진리와 주장의 차이, 삶을 잘 사는 방법 같은 주제뿐만 아니라 음식에 관해서도 깊은 사색을 했던 사람들이다. 음식에 관한 철학자들의 생각은 확고하지도 엄청나게 획기적이지도 않지만 예리하고 때로는 놀라울 만큼 실용적이다. 가장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을 예로 들어보자. 플라톤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신선한 과일과 견과를 기본으로 하는 식단을 추천하면서 모든 사람이 끼니마다 고기를 먹으려 한다면 세상의 음식이 충분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자원을 얻기 위한 경쟁이 벌어져 결국 자연이 파괴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지적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의 제국에서도 같이 이러한 추론을 현대 그 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었거든요. 근데 플라톤도 그 시대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니, 참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삶이
삶에서 죽음까지 이루어지는 패턴처럼 일정한 하나의 패턴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어느 학자들은 역사는 살아있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의 전 생애가 삶과 죽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인류의 역사 또한 삶과 죽음이라는 커다란 대전제의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프랑스 정치 철학자 장자크 루소를 한번 볼까요? 약 300년 전에 그는 갈색 빵과 치즈 한 조각만으로 식사를 하면 편리할 뿐더러 맛도 좋다고 썼다. 플라톤과 루소는 이른바 균형 잡힌 삶을 위한 상세한 식단을 제시하기도 했다. 철학적인 식단이라고나 할까? 이 책에서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철학자들도 보통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종종 질병에 시달렸다. 더 넓은 의미에서 철학에 의지할 다른 이유도 있다. 철학은 우리에게 음식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개념적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철학에는 세 개의 C로 불리는 중요한 도구들이 있다. 우리는 다양한 조언들의 모순과 일관성을 알아차리면서도 상식을 적용해야 한다. 요즘 사람들은 상식을 조롱하기도 하고 실제로 상식을 따랐다가 터무니없는 결과를 얻는 우스운 경우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듣는 조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더 나쁘다. 곡식은 흙에서 햇빛을 비춰주며 재배해야 하고 실내에서 화학비료를 써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게 상식이다. 인간에게 직접 투여할 때 위험할 수 있는 독성 약품과 성장 호르몬을 동물들에게 주사할 경우 그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도 위험하다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그와 반대되는 안심하라는 메시지가 강력한 경제적 이유와 맞물려 과학의 언어로 포장된 채 강하게 밀려온다. 사람들의 건강에 관한 통계가 명확하게 정반대 경향을 보여줄 때조차 그렇다. 여러분들 배양육이 요즘에 새로운 또 식품으로 제기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독성약품과 성장 호르몬을 주사한 동물을 먹었을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삼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양육은 도살하지 않고 그리고 필요한 만큼 생산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것은 다만 우리의 편리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 한 인간의 전생에 걸쳐 배양육을 먹고 살다 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먹었다 할지라도 이를테면 니체가 먹은 음식이 실질적으로는 영양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알게 되었어요. 그 나중에 이 폴렌타는 그냥 옥수수로서 실질적으로는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매우 뒤에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에서부터 정말 인간의 삶을 지속시켜온 그야말로 자연적인 것이 아닌 인공적인 것, 자연적인 것과 자연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구분하시죠? 마치 똑같은 것과 비슷한 것이 다른 것과 같은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음식을 하나의 상품으로 바라봤을 경우에 얼마나 인간의 생명을 갉아먹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인간이 서 있는 이 지구의 그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다시 성찰해야 될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심하라는 메시지가 강력한 경제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과학의 언어로 포장된 채 강하게 밀려온다. 무엇이? 음식이. 사람들의 건강에 관한 통계가 명확하게 정반대 경향을 보여줄 때조차도 그렇다. 그리고 철학의 도구 상자에는 세 개의 시 외에도 이를테면은 모순, 일관성, 그리고 상식과 같은 키워드들이죠. 강력한 연장들이 들어있다. 그중 하나가 환원주의라는 개념이다.
환원주의라고 하면 비꼬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일단 식품과학의 비교적 단순한 예를 들어보자. 과일을 많이 먹으면 특정암의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결과는 단순히 과일에 함유된 비타민C 성분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비타민C를 첨가한 가공식품을 먹거나 비타민C 정제를 먹어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켈로그의 유명한 비타민 첨가 콘프레이크는 사실 잘게 부순 옥수수를 바짝 말린 것일 뿐임에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로 홍보된다. 식품과학이 환원주의에 빠지면 불포화 화합물, 아미노산, 산화방지제 같은 용어들이 난무하게 된다. 음식과 그 속의 성분들은 어떤 증거도 없이, 아니 어떤 증거가 있다는 신용도 없이 이런 식으로 단순화된다. 음식이 화학 성분으로 환원되면서 가공식품이 좋게 보이고 진짜 식품이 미심쩍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의심을 품도록 하는 학문은 철학밖에 없다. 철학이 주는 또 다른 가르침은 개념적 도구보다는 교훈적 우화에 가깝다.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영원한 진리를 찾으려 했던 과정은 오늘날의 식생활 전문가들에게도 실마리를 제공한다. 플라톤의 경우는 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유니콘 같은 것을 찾으려 했다. 현대의 영양학자들은 칼로리와 영양분 같은 것들을 찾으려 한다. 칼로리와 영양분들이 그들에게는 진짜 음식이다.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는 물질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영원불변의 실체다. 이런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환원주의자들이 보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은 과일이 아니라 비타민 C다. 우리는 곡식알갱이 전체를 먹을 필요 없이 비타민 B 복합제제를 섭취하면 된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잣을 곁들인 연어 스테이크가 아니라 질소다. 왜 질소냐고? 질소라는 원소는 생물을 성장시키는 궁극의 영양분이다. 밭에서 밀을 키우는 것도 질소다. 게다가 영양학은 철학과 마찬가지로 선과 악을 경쟁시키는 만이교적 이분법을 사랑한다.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영양학은 철학과 마찬가지로 선과 악을 경쟁시키는 만이교적 이분법을 사랑한다. 지방은 나쁘고 저지방은 좋은 것이다. 비타민은 미덕이고 설탕은 순수 악이다. 우리가 이분법적 사고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날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불포화지방이 뭐고 오메가3가 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는 악으로 분류하고 하나는 선으로 분류하기를 좋아한다. 그러고 나서 선과 악이 맞서 싸워 이기기를 바란다. 제가 먹는 음식들 정말 그 죄의식 엄청 느끼면서 막 먹고 있거든요. 사실은 되게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제가 기름진 음식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굉장히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단순히 그냥 먹는 것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먹는 행위에서도 사실은 훈련되고 교육되어진 이러한 이분법적인 세계관 속에서 끊임없이 그러한 그 사유를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행위와 동시에 우리 신체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 부분은 정말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푸드와 교육은 인간 삶의 총체라는 것이 진짜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행동할 리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마가린이 사악한 버터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식품이라는 주장은 어떤가? 아니면 저지방 우유가 일반 우유보다 낫다는 주장은 진실은 더 현대적이고 건강한 대안으로 여겨지던 마가린과 저지방 우유는 인공적일 뿐 아니라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해 공장에서 생산된다는 것이다. 저지방 식단이라는 거대한 탑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렸음에도 그것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건강 문제를 자기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전문가의 조언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문가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필패의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음식에 관한 어떤 문제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인 2005년과 2006년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행된 2건의 대규모 설문조사가 20세기의 식생활 교리에
타격을 가했는데도 식생활에 관한 공식적인 충고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두 건의 신빙성 있는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실로 놀랍다. 그동안 식이섬유의 장점, 특정한 암과 심장질환을 예방한다라는 장점은 모두 거짓이며 실제로는 저지방 식사가 심장질환 발병률을 높였고 사람들의 체중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다이어트의 제왕 중 한 명인 젠드반 톨케는 확정적 다이어트라는 어디 있을 법하지도 않은 이름의 다이어트 방법을 제안한다. 그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다이어트에 관해 깊이 연구해보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고 어떤 방법이 효과가 없는지에 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거칠고 격렬한 논쟁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저술가이자 연예인 전문 트레이너인 조 윅스는 자신의 책을 홍보하면서 다이어트 지침서가 아니다 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그는 다른 전문가들의 방법과 조언은 다 엉터리라고 단언하며 매우 전통적인 접근처럼 보이는 엄격한 칼로리 제한과 고강도 운동을 다이어트 방법으로 제시한다. 다이어트 문제에 관한 의견들이 시소처럼 이쪽으로 기울었다 저쪽으로 기울었다 하면서 각자 자기만의 좁은 견해를 강요하는 현실은 다이어트 전문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현재 정설로 통하는 주장을 재점검하고 다른 가설을 살펴보려는 의지야말로 진정한 철학자가 가져야 할 영혼의 표식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식생활 조언들을 따라잡기 위한 열쇠라고 생각한다. 나는 먹는다, 고로 존재한다에서 이러한 노력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비판적 사고와 과학적 회의주의에 관한 일종의 강의라고 볼 수 있다. 내가 이 책을 쓰는 의도와 목적은 편협한 태도로 이런저런 방법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넓게 바라보는 시야를 제공하고 확정적인 서술이 아닌 토론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또한 나에게 이 책은 객관적 진리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포괄적 철학 연구의 일환이다. 식품업계에 돌아다니는 조언들 중에는 거짓 주장이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형한 주장은 말할 것도 없고 서로 모순되는 조언들이 널렸기 때문이다. 음식에 어떤 성분이 숨겨져 있을 때도 있고 건강에 관한 냉소적이고 그릇된 주장들도 있다. 음식 평론가이자 언론인인 마이클 폴란은 마이클 폴란의 행복한 밥상의 출간을 기념하는 지방순회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사납고 고집스러운 적과 맞서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식품 마케팅 기업들이 그것입니다. 미국의 식품업계만 해도 약 3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창피하게도 영양학이라는 조그만 산업이 그 옆에서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와 영양학의 관계를 알고 싶으면 식품 담당 기관들의 이상한 안전 공고를 살펴보십시오. 예컨대 미국 식품의약국은 감자칩을 먹으면 심장에 좋다고 권고하고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코코아 퍼프 시리얼과 캐러멜 스월 아이스크림을 추천합니다. 음식의 철학은 상당히 급진적인 의제이지만 한편으로는 철학자들이 수천 년 전부터 열심히 탐구하고 토론했던 주제이기도 하다. 당신도 곧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조금 놀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지금이야말로 음식의 철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저도 동감합니다. 왜일까? 음식과 관련된 두 가지 큰 위기가 닥쳤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에는 빈곤과 영양실조가 만연해 있고 아마존의 산림 파괴에서부터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사막화, 옥수수 콩처럼 값싼 작물에 대한 다국적 거대 식품 기업들의 수요와 고기를 선호하는 우리 입맛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제가 초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르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서구에서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에 대한 다소 이론적인 변화들에 주목하지만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식량 생산과 연관된 환경의 변화가 재앙까지는 아닐지라도 매우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훨씬 시급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또 하나의 위기가 있다. 이른바 비만 유행병이 그것이다. 세계적으로 비만 때문에 치르는 비용은 매년 2조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전 세계의 모든 가정이 연간 1000달러를 지불하는 셈이다. 표현을 달리하자면 영국과 같은 중간 정도 규모의 국가는 비만의 비용을 매년 700억 달러 넘게 지불한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21% 정도를 비만 관련 질환에 사용하며 비만 때문에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건강보험료 지급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또다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른다. 현명하지 못한 식생활이 부르는 질병으로는 심혈관 질환과 제2형 당뇨병 그리고 여러 종류의 암이 있다. 미국에서는 여성의 경우 허리둘레가 35인치 약 89cm 이상, 남성의 경우 허리둘레가 40인치 약 102cm 이상일 때 비만으로 정의한다. 만약 미국인들의 허리둘레를 조금만 줄일 수 있다면 오바마 케어와 같은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의 의료 예산으로도 무난하게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에서는 패스트푸드 섭취를 권하는 일에도 수십억 달러가 사용되고 있다. 내가 제시하는 숫자는 아무렇게나 지어낸 것이 아니다. 예컨대 2012년 한 해 동안 미국의 패스트푸드 음식점 광고에 들어간 돈만 해도 46억 달러에 달했다. 이것이야말로 철학자들로 하여금 자기 머리카락을 쥐어뜯게 만드는 공공정책의 모순이 아닌가. 의료비로 보나 광고비로 보나 비만은 정말 큰 문제다. 거의 비슷하게 놀라운 점은 정치가들과 경제학자들이 이 유행병에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그들이 무관심한 이유 중 하나는 비만과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의 근본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비만의 근본 원인은 사회과학, 생물학, 첨단 기술 등이며 부수적인 요인으로는 도시와 자동차 이용 등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로 돌아가 보자.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독특한 식물과 특수하게 개량된 식물들이 많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버냐버냐라고 부르던 나무도 그중 하나다. 버냐버냐 나무에는 즙이 풍부한 열매가 가득 열리는데 원주민들은 이 나무를 매우 신성하게 여겨서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버냐버냐 한 그루를 그 아이의 몫으로 지정했다. 원주민들은 모두 버냐버냐 나무를 수호하는 사람이 됐고 나무 열매에 대한 권리와 함께 나무를 보호할 의무도 함께 주어졌다. 필요한 경우에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무를 보호해야 했다. 하지만 유럽에서 처음 이주해 온 사람들은 잔인한 면모를 드러내면서 숲의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토착민들을 죽였다. 이때 오스트레일리아 고유의 품종이 많이 멸종됐다. 이주민들이 나무를 베어낸 이유는 오스트레일리아 전체를 목장과 밀밭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비록 방법은 서로 달랐지만 이주민들과 원주민들은 둘 다 음식에서 정체성을 찾았다. 이 책의 중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수십만 년 동안 이루어진 진화 과정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비만인종으로 만들지 않았고 당뇨병에 걸리거나 심장병으로 죽도록 만들지도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기적처럼 스스로를 조절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화해시켜 오래전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다. 이 책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실용적 안내서가 되길 바란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이 버냐버냐 나무를 키우고 그것에 대한 권리와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책임까지도 주었던 이러한 지혜가 바로 우리의 미래의 식량 정책에 대한 또한 이 푸드에 대한 인간들의 자세가 아닌가. 이것은 바로 지구를 살리는 일과도 직속되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본의 미즈노 남부쿠의 절제의 성공학에서 적게 먹어라 라는 그러한 이유, 이를테면 단순히 관상을 좋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우주와 그리고 자연과 연결되어진 하나의 자연적인 존재로서의 우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나가는 미즈노 남부쿠 같은 경우도 관상이 단명할 관상이다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엄청난 절제와 소식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도 연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삶에도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정말 이러한 고대의 새로운 것이 없는 고대의
그러한 지혜들, 우리가 슬로우 라이프를 왜 다시 지향해야 되고, 이러한 푸드와 그리고 또 교육에 있어서 지나간 전통의 그 지혜들, 조상들의 지혜들을 왜 되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성찰을 가져다 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음식에 대한 거의 모든 생각, 바로 음식에 대한 철학은 우리 삶에 대한 거의 모든 생각인 것 같습니다.